예. 지금 7월, 오늘이 8일이죠. 그죠? 그래서 5월달, 6월달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5월달, 6월달에 예, 부산 아파트 매매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26년 5월달 매매 거래량입니다. 부산 아파트 매매 거래량. 두 번째, 26년 5월달에 많이 산 단지는 어딘가. 세 번째, 26년 5월달 최고가 단지는 어딘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게요. 길게 안 하고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26년 5월에 매매 거래량부터 보시겠습니다. 매매 거래량은 어떠한가? 요거는 아파트 투미에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부산시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자, 5월 말까지, 5월 달 거래량은 6월 말까지 집계가 끝나니까 7월 초가 돼야지 정확한 액추얼한 5월 달 거래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팩트는 그거예요. 지금 올해 거래가 가장 많았던 때는 1월 달입니다. 예, 3,400건 정도가 거래가 되었죠. 2월 달은 설이 있었죠. 그리고 설 연휴가 거의 열흘 정도 됐잖아요. 그죠?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래량이 2,600건 정도로 확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3월 달에 다시 3,000건 넘는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4월 달, 5월 달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3,000건 밑으로 내려갔어요. 다시 4월 달에 2,900건 조금 안 되는 수준, 5월 달에는 2,800건이 조금 안 되는 수준. 6월 달 거래량도 이 추세를 간다면은, 예, 2,700건, 800건 사이에 머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으로 1, 2, 3월 달에는 거래량이 정상적인 수준, 예, 3,000건 넘는 수준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부산의 월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3,000건은 넘어야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달, 3월 달은 그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는데, 예, 4월 달부터 지금 3,000건의 거래량이 못 미치고 있죠. 연속 석 달 정도에 3,000건에 못 미치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게 팩트인데, 7, 8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비수기입니다. 7, 8월은 일반적으로 비수기라서 거래량이 3,000건 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6월 달에 기대를 좀 걸어보는데, 6월 달도 이 정도 수치라면은, 7월 말까지 신고되는 것들이, 거래 신고하는 것들이 3,000건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7월달, 8월달도 마찬가지로 3,000건 넘는 거래량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렇게 당분간은 3,000건이 넘지 않는 거래량이 당분간은 쭉 이어지지 않을까. 가을장 되어서야 보통 뭐 10월달 정도가 가을장이 시작되는데 10월달 정도 가을장에 거래량이 좀 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결국 4, 5, 6, 7, 8 한 5달, 길게는 6달 정도까지 거래량 소강 상태가 좀 쭉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저하고 코어 하시는 소장님들께 전화를 해보면은, 요즘 많이 조용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상당수. 요즘에 정말 바빠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왜 1월달, 3월달에 3,000건 넘던 거래량이, 4월달 들어서 3,000건 이하로 떨어지면서, 뭐, 한 8월달, 9월달 정도까지 한 1년에 반 정도, 이렇게 쭉, 3,000건 안 되는 낮은 거래량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서울 수도권 쪽에는, 어마어마하죠. 뭐, 동탄은 뭐, 날라간다 그래서, 왜 난리인데, 저 같은 대한민국에 있는데, 예, 동탄이면 화성시거든요. 화성시 동탄인데, 거기는 그렇게 날아가는데, 예, 부산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제2의 도시라는 이야기하는 인구 327만입니까? 327만 자라가는 제2의 도시 부산은 왜 이 모양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 제 생각입니다. 자,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부진한 이유는 고공행진 중인 대출금리가 가장 큰 영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환율과 국채 금리는 좀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최근 1년간의 환율 변동 그래프입니다. 최근 1년간의 환율 변동 그래프예요. 환율 변동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 1,400원이 넘어선 시점이 대략 이 정도 시점이거든요. 이 정도 시점. 작년도 11월 달부터 1,400원을 넘어서기 시작했죠. 그죠? 10월 달 이 정도부터 1,400원을 넘어섰고 1,500원을 갖다 넘보던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한 4월 달 정도부터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도 한 10월 달, 11월 달부터 1,400원을 넘어섰고 올해 한 4월경부터 3, 4월경부터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1,500원을 넘어서면서 국채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뛰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자, 국채금리입니다. 국채금리도 1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작년도 11월 달에 갑자기 상승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죠? 이때 환율이 1,400원 위로 올라오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때 또 팡 튀죠. 그죠? 이때가 환율이 1,500원이 넘는 시점입니다. 그 뒤에 계속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 환율과 이 국고채 금리가 서로 동반해서 나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환율이 1,500원을 뚫으면서 국고채 금리가 팡 튀었던 이 시점, 3% 중반대를 넘었던 이 시점, 이게 바로 4월달이었다. 3월달, 4월달에 시작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대출금리가 5% 수준까지, 혹은 지금은 그 이상인데 5% 수준까지 올라온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겠죠. 아니, 서울 수도권 여기는 뭐 금리가 3%라서 그렇게 오르는 거야. 부산하고 서울 수도권하고 금리가 다르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이야? 이야기를 해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지중 대출금리는 5% 중반 정도로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지만은 은행채 금리가 4% 중반이면은 당연히 대출금리는 5% 중반을 보셔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고금리죠. 상당한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5% 중반대의 고금리를 감당하고 집을 산다는 것들은 그 이상의 수익이 나야지만이 가능한 이야기겠죠. 다시 말해서 비용이 5% 이상의 5% 중반의 비용이 나가는데 5% 이상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그 자산을 매수할 이유가 없겠죠.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5% 중반 정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앞으로 그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오른 것들이 아닌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5% 중반이라는 대출금리를 감수하고 내가 집을 샀다가는, 오히려 내가 더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거래가 더 소강 상태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대출금리가 5% 중반이 아니라 6% 중반까지 가버린다면 1% 더 오른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때는 서울 수도권도 부산과 비슷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는 6% 중반까지 가버린다면 경험했잖아요. 대출금리가 6% 넘어서 7% 올라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20% 30%씩 빠지는 모습들을 불과 4년 전에 보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은 맞아요. 위험한 수준은 맞는데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은 부산이고 서울 수도권은 그 정도까지는 감수할 수 있는 체력이 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